제 기억에요. 냉동식품 위상이 요즘 같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생산액이 해마다 엄청나게 치솟고 있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맛있는 냉동식품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요. 맛도 맛이지만 위생 관련 이슈도 잊을만하면 터졌기 때문에 믿을만한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찬밥 취급받던 음식이었죠. 그런데 요즘 냉동식품 정말 잘 나오죠? 만두, 피자, 치킨은 이제 식상할 정도고 푸아그라, 달팽이 요리도 냉동으로 나오거든요. 음식은 냉장이지 하고 외치던 사람들도 마트 냉동고 앞에 가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근데 냉동식품이 처음 등장했을 당시엔 인기가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맛이 좀 없더라도 길게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먹기는 하는데 이쪽 분야에선 통조림이 훨씬 나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맛있게 냉동식품을 먹을 수 있게 된 건 한 미국인의 호기심 때문이었죠. 오늘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준 이 냉동식품 산업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찬밥의 탄생입니다. 클러렌즈 버즈아이, 이름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런 말이 좀 식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분은 지금까지도 냉동식품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버즈아이는 1886년에 뉴욕에서 태어나서 젊은 시절에 미국 농무부 보조 박물학자로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 옛날에 태어난 사람 치고는 먹을 것에 진심인 사람이었어요. 직접 사냥을 하고 식재료까지 구해가면서 요리를 해먹던 분이었거든요. 한때는 배를 타고 캐나다 레브라도 지역의 생물학 자원을 조사한 일을 했었는데 여기는 캐나다 중에서도 북동쪽이고 툰드라 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때문에 과일이나 채소, 곡물도 구하기 힘들어서 염장한 고기나 생선을 주로 먹었죠. 그런데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자기한테 거의 재앙에 가까웠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환경에서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누이트들이 얼음 낚시를 하고 있는데 송어를 낚아 올리는 순간 순식간에 송어가 얼어버리는 거죠. 이때 기온이 영하 30도 정도였거든요. 꽝꽝한 송어를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익혀 먹어보는데 맛이 또 좋았던 겁니다. 버즈아이가 이걸 보고 온갖 음식을 다 올려보는데요. 똑같은 고기인데 냉동을 한 시기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걸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봄과 가을에 얼린 고기는 맛이 없고 한겨울에 얼린 건 맛있는 거죠. 무슨 차이인지를 연구하는데요. 고기가 어느 전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고기를 얼리면 맛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평균 영하 1.7도 정도에서 어는데 영하 2에서 3도 수준에서 고기를 얼리게 되면 맛없는 고기가 되는 겁니다. 고기가 천천히 얼면 얼음 결정이 크게 만들어지고 조직이 다 망가지거든요. 세포가 이미 다 손상됐기 때문에 육즙은 다 빠져나가고 질감은 거칠어집니다. 복잡하게 말했지만 간단히 말하면 고기를 아주 낮은 온도에서 급속으로 얼리면 된다는 거였어요. 고기를 작게 소분해서 조금씩 얼리면 더 급속으로 얼릴 수 있겠죠. 버즈아이는 바닷물을 담은 양동이에 식재료를 얼려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요리를 해보는데요. 이게 완벽한 수준으로 맛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발견이긴 했는데요. 1917년 버즈아이가 뉴욕으로 돌아오면서 이 아이디어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뉴욕은 먹을 게 넘쳐나니까 굳이 음식을 냉동해서 먹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3년 뒤에 이 기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당시 버즈아이는 미국 어업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생선을 얼음을 채운 컨테이너에다 넣고 운반했는데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생선 품질이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이때 버즈아이는 자기가 발견했던 급속 냉동법을 떠올렸죠. 사실 19세기 중반부터는 냉동식품을 만드는 기술이 이미 있었고 냉장고도 존재하긴 했었는데요. 별 인기가 없었습니다. 얼리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당시 냉동고 온도가 영하 3.8도 정도였는데다가 고기, 생선, 야채 등 모든 식재료들을 벌크 단위로 통째로 얼리다 보니 어느 데까지 며칠이나 걸렸어요. 이러니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조직이 망가지면서 음식 맛이 없어졌죠. 소비자들 입장에선 차라리 통조림을 먹는 게 더 나은 겁니다. 근데 버즈아이는 해결 방법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식품을 매우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얼린다. 1922년 버즈아이는 어업협회를 퇴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창고를 하나 빌려서 냉동 실험을 하게 되죠. 레브라도에 있을 때 가장 추웠던 때가 영하 42도였는데요. 이 온도에 맞춰서 생선을 얼렸고 한 번에 한 마리씩만 넣어서 얼리는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그렇게 퇴사한 지 2년 만인 1924년 급속 냉동한 대구 필레를 출시합니다. 분명 괜찮은 아이템이었는데요. 잘 안 됩니다. 1년 만에 회사가 파산을 했어요. 제품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당시 사람들은 급속이든 저속이든 냉동식품은 다 싫어했거든요. 냉동식품은 저질식품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한 번만 더 도전해보기로 합니다. 이번엔 동업자들도 불러 모으고 투자금도 넉넉하게 확보했죠. 제품에 자신은 있었거든요. 당시 캐딜락을 만들던 제네럴 모터스를 보면서 언젠가는 저 회사처럼 크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 이름도 제너럴 시푸드 코퍼레이션으로 지어버렸죠. 그리고 또 한 번 혁신적인 개발을 하게 됩니다. 대구 필레를 작은 상자 안에 넣고 포장한 후에 박스를 통째로 냉각시켜버리거든요.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엄청난 아이디어였어요. 급속 냉동과 제품 포장까지 한 번에 한 거니까요. 나중에 컨베이어 벨트를 들여오면서 자동으로 포장 냉동을 했고요. 이걸 멀티플레이트 냉동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장도 다르게 했죠. 그냥 종이 박스에다 담는 것이 아니라 방수, 방습 기능이 있는
있는 셀로판 포장지에다 포장했거든요. 화학업체였던 듀폰을 설득해서 방수 코팅이 된 포장지를 만들었고요. 이땐 플라스틱과 비닐의 주 원료인 폴리에틸렌이 나오기 전이라 이렇게 축축한 걸 어디 담느냐가 큰 문제였거든요. 전략도 잘 짰습니다. 바다와 먼 미국 내륙 지역에다 팔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지만은 잘 되진 않았습니다. 현대 냉동식품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선구적인 기술이었지만은 당시엔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이땐 냉동 설비를 갖춘 트럭도, 냉동고를 갖춘 소매점도 없었거든요. 또 소비자들은 여전히 냉동식품을 외면했고요.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마케팅, 즉 돈이 좀 있어줘야 풀릴까 말까인데 자금은 계속 말라갔습니다. 그런데 또 죽으란 법은 없었는지 기회가 찾아오죠. 시리얼 업체 포스트 창업주의 딸 마저리 포스트가 버즈아이의 회사를 찾아오거든요. 마저리 포스트는 굉장한 실력을 가진 경영자였습니다. 안목도 좋았기 때문에 전망 좋은 사업체를 이곳저곳 인수해서 키우는, 말하자면 인수합병 전문가기도 했고요. 마저리 포스트는 1929년 2,350만 달러의 제너럴 시푸드 컴퍼니를 인수하게 됩니다. 마저리 포스트와 버즈아이 만남에 대해서 여러 설들이 많지만요. 가장 유력한 설은 그냥 버즈아이의 아이템이 워낙 훌륭했기 때문이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버즈아이는 정말 든든했을 겁니다. 포스트는 대기업인데다가 마케팅이나 광고도 엄청 잘했거든요. 포스트 정도면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꿔줄 거라고 믿었고요. 마저리 포스트는 이 회사 이름을 제너럴 푸드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경영에 들어갔죠.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공황이 터지고 사업 시작과 동시에 엄청난 적자를 내긴 했는데요. 포스트가 뒤를 든든하게 받쳐줬기 때문에 냉동식품 사업은 계속 유지할 수 있었어요. 버즈아이를 연구 책임 임원에 앉히면서 개발까지 지원했고요. 참 다행인 게 이때 포스트에 인수되지 않았더라면 버즈아이는 빚만 지고 완전히 망했을 겁니다. 그럼 냉동식품 산업이 지금처럼 제대로 발전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아무튼 이때까지만 해도 냉동식품은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한 사치품에 가깝긴 했는데요. 예상치 못했던 운이 몇 가지 따라줍니다. 그리고 냉동식품 시장에도 기회가 열렸죠. 일단 40년대 들어서부터 소비자 가격이 점점 떨어졌어요. 경쟁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 경쟁을 했거든요. 또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전쟁 물자로 금속을 많이 썼는데요. 미군에서 금속을 다 가져가니까 통조림 공급은 계속 줄었고 통조림을 대신할 냉동식품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제너럴 푸드가 다양한 냉동식품을 만들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부터예요. 포터하우스 스테이크, 완두콩, 양갈비, 소시지에 체리까지 냉동시켜 팔았거든요. 이렇게 급속 냉동식품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난 이후부터는 엄청난 대접을 받습니다.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데다가 맛은 냉장 음식이랑 별 차이가 없다 보니 이건 뭐 기적의 음식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당시 통조림을 주로 먹던 미국 소비자들에겐 버즈아이의 냉동식품은 신선함 그 자체였죠. 여기에 1950년대부터는 집집마다 냉장고를 들이면서 냉동식품은 완전히 대중적인 식품으로 자리 잡습니다.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면서 냉동식품 같은 간편한 음식들이 주목을 받은 것도 있고요. 그 결과 지금 냉동식품을 누구도 보존식품이라고 하진 않죠. 그냥 요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버즈아이가 연 이 산업은요, 현대 식품 산업의 핵심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이런 냉동식품을 저렴하게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이분 덕분이고요. 에어컨을 만든 윌리스 캐리어에게 노벨 평화상을 줘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지만 저는 이 버즈아이 역시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냉동식품은 어떤 게 있는지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